80일 만에 국회가 제자리로 돌아오나 했더니 끝내 불발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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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회의 마치고 나오자마자 불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제와 영상 보고 찬찬히 짚어보죠.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합의의 정치로 복원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국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재추경을 우선 신청합니다.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사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바랬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거다. 국민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입장 전환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네, 그야말로 합의문에 잉크 마르기도 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문 들고 나온 지 2시간 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이제 이 추인을 받았어야 하는 건데 네. 이제 그걸 못 받은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의문의 일패를 당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황교안 대표에 대한 코드 맞추기. 한 부분에서 작용했고 네. 또 다른 부분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견제 심리. 나경원 그 원내대표는 두 가지가 결합이 돼서 오늘 뭐 사실은 뭐 친밖에 비밖에 말할 것도 없고 황교안 대표 측에서도 반대를 좀 한 것 같고요. 코드 맞추기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내년 총선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의원들 입장에서는 탈당을 할 게 아니라면 네. 내년 총선에서 이제 공천을 받는 일이 가장 절실한 목표인 거죠. 예. 자, 그러면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코드를 맞춰야 하는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황교안 대표가 좋아할 만한 이제 네. 행동들을 이제 해야 하는 거고, 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빨리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보다는 장외투쟁에서 장외투쟁을 조금 더 이어가면서 본인의 네. 존재감을 키우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의원들의 추인을 받기 위해서 합의문을 가지고 들어간 한국당 의원총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던 건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대표의 합의에 대한 말씀만으로는 민주당이 합의 정신을 갖고 이 날치기 패스트트랙된 법안에 대해서 합의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믿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부탁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한테 힘을 가지고 좀 합의를 다시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총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더 큰 힘을 가지고 합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더 큰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림도 없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용으로 보면 발언에 나선 분들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세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합의 정신이란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한 거죠.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합의 정신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상당히 좀 그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읽혀졌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있는 자리에서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던 문서가 있습니다. 예. 이 문서가 휴지 조각이 됐다. 이런 원내대표가 과연 원내 장악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또 하나는 의원들이 그럼 원내대표의 원내대표가 사인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무게감을 실어주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앞으로도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하고 나갈 때 과연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걸 동조해 줄 거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수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예측됐다고 하면 미리 그 의원청원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다 모아가지고 가서 협상에 임했어야죠. 네. 그 의원청에 하지 않고 협상 먼저 임하고 나서 사인 다 하고 나서 의원총회 가서 추인을 받으려고 했다고 그게 불발이 됐으니 나경원 원내대표는 엄청나게 지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에서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또 원내대표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뭐 능력이랄까요, 아니면 장악력도 없이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이고 네. 만약 이런 태도라고 하면 또다시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협의하고 논의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바른미당 원내대표들 입장에서는 너하고 사인하고 나서 또 의원총회 가서 바뀌면 어떡하냐, 신뢰감을 줄 수 없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정말 힘있게 원내대표로서 협상을 주도하고 또 협상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협상력 부분에 몇 가지 타격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저한테 힘을 가지고 합의를 다시 해달라는 말씀, 말하자면 좀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거부하는 듯한 이 모양새를 취한 것처럼 해석되는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실은 내심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당내에 적들이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나 다름이 네.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 될 당시에도 사실은 이런 우려가 없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뭐 지지 기반이 확고한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네. 약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차선책으로 이제 선택했던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 거고, 각 계파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기대했던 바, 특히 친박계가 기대했던 바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을 주도해주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그 대리인으로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바랐던 건데, 최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상당히 존재감을 많이 과시를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좀 이제 강하게 하는 그런 면모를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도 좀 약간 부담스럽게 좀 다가갔을 것이고, 네네. 친박계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박계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지원해줘서 본인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이 정도 선인데 그 선을 자꾸 넘네,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했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실은 이제 원내대표 된 이후에 본인의 정치력을 가지고 다 돌파를 해냈어야 하는 거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사전 소통을 통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나갔어야 하는데 지금 뭐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던 것이 지금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다면 한국당 의원들의 성이 차지하는 이 3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문 내용 자세히 뜯어보죠. 합의문 발표 장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제369회 국회 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당 교섭단체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3. 추경은 제369회 임시회의에서 처리하되 재추경을 우선 신청한다.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 차원의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되 형식과 내용은 3당 교섭단체가 추협의하여 정한다. 네, 아까 짚어주신 합의 정신이라는 부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이에요. 네. 왜냐하면 사실 패스트트랙이 올려놓으면 300일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뭐 다수결이죠. 그러니까 반 이상만 동의를 하면 법안이 통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빼고도 사실은 다른 정당만 합의를 하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가 중요한 논점이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 입장에서는 합의를 하도록 전제를 시켜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지금 3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이라는 말이 결국은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고 합의하는 정신 하에서 통과를 시키겠다 주장을 하고 네.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합의 정신이란 말의 정신 때문에 자기들을 빼놓고라도 강제로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만약에요. 합의 정신에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정말 끝까지 반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다른 정당만에 통과시킬 수 있을까? 네. 저는 약간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선거를 얼마 안 남두고 300일이 지나고 나면요. 선거 바로 전이에요. 총선 바로 전에 지역구 조정도 해야 되고요. 인원수 조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 네. 민주당이 밀어붙여가지고 선거법을 그냥 통과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은 민주당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합의 정신한 말 안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자유한국당과 논의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다른 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정신이란 말 때문에 반대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합의를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네. 좀 신뢰를 갖고 봐주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해도 네. 그 합의문 휴지 조각으로 만든 그런 경우가 과거에 뭐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네. 법도 뭐 제대로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네. 합의문 따위는 그야말로 뭐 사실은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걸 우리가 많이 봐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설령 이번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대로 합의 처리한다라고 그 명문화하더라도 네. 사실은 합의 처리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또 그동안의 관례나 네. 전례를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또 한 바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일부가 이제 이 표현을 놓고 이것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이유가 본질은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죠. 본질적인 이유는 오히려 다른 데 있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내심 놀랐을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금 다른 이인영 원내대표 그리고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추인이 불발되는 사태는 좀 염두에 두지 않고 발표를 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는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나경원 원내대표가 와서 이제 그동안 워낙 협상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본인 사인과 서명까지 할 때는 뭔가 이제 이건 뭐 확실하다라고 네. 이제 아마 다들 생각했을 텐데 지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마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 입장에서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뭐냐면 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내부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앞으로 어떤 협상을 진행해서 설령 뭐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안을 만들어내더라도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삐걱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제 그 지점이 아마 가장 이제 걱정이 이제 많이 될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여당만의 걱정이 아니고 온 국민이 걱정거리가 이제 돼버린 게 아닌가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앞으로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의결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굉장히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법안 처리도 뭐 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회를 문을 열어 놓았다 하더라도 좀 뭔가 좀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법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성과가 매우 저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리고 오히려 총선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더 정치 공방만 심해질 것이고 또 공천을 염두에 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코드 맞추기 그런 네. 돌발 행동들도 훨씬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사실 이번 정기국회도 굉장히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네. 지금 뭐 일부이긴 하겠지만 앞서 장제원 의원처럼 국회 돌아가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의견 가진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만 보기에는 좀 명분이 부족합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윤상현 의원 있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네.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학생이 학교 안 가는 게 맞냐. 무슨 학생이 학교 가는데 명분이 필요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자유한국당 출신이잖아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잖아요. 학생이 학교 가는데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명분이 있으니까 학교 가고 내일은 명분
돈 없으니까 학교 안 갑니까? 네.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국회에 나가야죠. 네. 왜 밖에서 자꾸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세비는 다 받으시잖아요. 하나도 안 빼놓고. 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추경 예산이나 아니면 법 집행 또는 법 어떤 통과, 민생 법안 관련된 논의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뭐 정부가 하는 일에 그렇게 불만이 많으시면서 그러면 정부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질의도 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동 하나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그런 행동이 과연 국민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정현 의원도 그렇고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민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역구 가서 얘기 들어보면 지역구 국민들은 빨리 국회 열어라. 왜 그렇게 국회를 열지 않고 이렇게 막고 있느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높다는 거예요. 네.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과 이유 때문에 국회를 멈추게 만드는 일은 국회의원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비도 반납하세요. 그거 법도 처리 안 하고 네. 일 안 하면 무노동 무임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비판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국회 정상화 뭐 여당 입장에서 가장 큰 이유 또 첫 번째 과제는 추경이 될 텐데 추경 심사의 첫 절차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입니다. 앞서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자리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한국당이 불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경 처리 아예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각 상임위원회 단위에서 일단 뭐 그 예산 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네. 최종적으로 이제 예결특위 가서 이제 논의가 이제 종결이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위원장인 곳들이 있어요. 네. 그런 곳이 위원장이 이제 회의 여는 것을 계속 지연시키고 방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일단 예산 심의가 이제 스톱이 돼 버리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예결특위로 그 예산안이 안 넘어갑니다. 그럼 예결특위에서 이걸 뭐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예결특위 지금 위원들이 지금 이제 임기가 다 끝나서 네. 새로 예결특위 위원 임명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공전하는 동안에 임기가 끝나버린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네. 예결특위 위원장도 임명을 해야 되는데 예결특위 위원장은 또 자유한국당 몫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지금 이제 몇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네. 좀 이제 내부 지금 이제 약간 갈등 조짐이 없잖아 있고. 네. 근데 뭐 6월 지나서라도 뭐 조금 이제 그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처리를 이제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예,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 보면은 예결위원장 자리를 놓고 황영철 의원이랑 김재원 의원이랑 조금 신경 좀 네. 버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 예결특위 위원장 자리는 워낙 또 이 좀 의원들 입장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 서로 하고 싶어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당내에 리더십이 확실하다. 그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라든가 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의원들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 이런 네. 것들이 좀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교통 정리가 되죠, 내부에서.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네. 이 부분도 지금 교통 정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뭐 경선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이 지금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지난 3월 초에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원래는 반반하자고 합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3월에 받아서 지금 3개월 겨우 임기했는데 한 번도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본인이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황 의원이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2심에서 사실은 이제 의원직 상실의 정도의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그 정도의 어떤 그 형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결이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 나면 이게 뭐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 아니냐. 그러니 그런 사람을 계속 애결에 놓을 수 없으니 본인이 애결위원장을 하겠다. 근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 삼선 의원인데 한 번도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친박계에서도 일정 부분 김재원 의원을 좀 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개파 싸움까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평론가의 말씀처럼 이게 내부에서 아직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의 친박이나 비박이나 이런 교통 정리가 안 되고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이런 자리를 놓고도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리가 사실은 추경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까지도 처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결위원장이 중요하잖아요. 또 파워도 막강하고 예산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서로 친박계든 비박계든 본인들 출신들이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 공전 중에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황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죠. 무소속 이정현 의원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국회 외통위에 참석해서 한국당의 장외투쟁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보고 오시죠. 그렇게 본딸 게 없고 그렇게 본받을 것도 없고 그렇게 흉내낼 것이 없어서 지금의 여당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그냥 정권 출범하면 끝날 때까지 그렇게 밖에서 텐트 치고 맨날 국회 거부하고 하던 그런 것을 본받고 본따고 앉아있다. 이런 것들 자체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독살스러운 그런 또 굉장히 강한 정권하고 대항을 해야 되는 그런 군사정권이나 장기집권하고 대항을 했던 시절의 야당의 행태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고 국민 수준이 이렇게 바뀌었고 매스컴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러한 정치 행태를 그대로 따라서 하고 본받고 있는 그러한 그 정말 지금의 야당의 모습들에 대해서 한심함을 느낍니다. 네. 아주 감정적인 토론을 했는데 오늘 외통위에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만 참석했고 한국당 의원들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당의 국회 거부를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야당 행태 이렇게 빗대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정현 의원도 목청을 굉장히 높이네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 친박계 핵심들이 다시 좀 목소리를 좀 많이 높이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뭐 간접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때리기에 좀 나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친박 신당 설이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분위기를 좀 살살 요즘에 지금 이제 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조금 더 아마 가속도로 붙여 나가려고 좀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친박계 그 구 핵심 세력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하고 지금 좀 존재감 키우기에 일단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 이런 상황에 뭐 다행이다 이런 말 붙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한국당의 일부 국회 참여를 공식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얘기입니다. 주제어 보시죠. 학점도 그냥 엉터리 3점도 안 되고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서류 심사에서 통과한 5군데에서는 다 최종 합격이 됐어요.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그 청년이 우리 아들입니다. 취업에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스펙 없이 신의 직장에 취업한 아들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입니까?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직구와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박영선 장관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이렇게 바꿨잖아요. 이번 윤석열 청문회도 황교안 청문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히 이제 저희들도 그런 지금 작전을 지금 구사하려고 하거든요. 열리기만 해봐라.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열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이야기를 한다고 해놨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야기만 나와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왜 그랬는지 뒷부분에 나오죠.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유한국당이 벼르고 있는데 쟁점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얘기로 넘어가죠. 쟁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병역 문제, 첫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 눈의 시력이 부동시라고 그러죠. 다 같지 않아서 그게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약간 이제 규정은 지금은 조금 더 높아졌는데 그 당시에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아마 거론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재산 문제인데요. 약 60억 정도의 재산인데 문제는 이제 그 중에 2억만 윤 지금 후보자의 재산이고 2억 몇 천만 원만 나머지는 거의 다 부인 재산이에요. 근데 부인하고 결혼한 지 한 8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8년 사이에 혹시나 윤 이제 후보자가 부인의 재산 과정에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하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제 장모님 그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되시는 분이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논쟁이 될 게 뭐냐면 이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그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려고 했다가 서울지검장 임명이 되면서 그걸 다시 돈을 처리하고 돈을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외부나 자료나 아니면 다른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 그것이 아마 그 네 가지가 중점적으로 공격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전에 인사청문회 사례들 보면 어느 정도 좀 타격이나 좀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논점들입니까? 글쎄요. 그런데 지금 뭐 그 현재까지 이렇게 드러난 거로 봐서는 그러니까 뭐 병역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면탈한 것이 뭐 확실하다라든가 또 뭐 논문을 갖다가 뭐 이렇게 했다라든가 또 뭐 재산 관련해서 네. 뭐 또는 이제 자녀 교육 관련해서 뭐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뭐 이제 과거에 주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기준도 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기준에서는 사실은 해당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문이나 의혹 예, 정도. 그래서 이제 예. 논란은 되겠으나 이것이 이제 본질적으로 치명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걸 역공의 기회를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그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윤석열 그 당시 이제 수사를 네. 전담하고 있는 분에게 모종의 영향을 좀 미쳐서 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제 조작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좀 제기할 가능성이 좀 네. 높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뭔가 그 황교안 대표에게 좀 치명적인 게 나온다면 네. 뭐 그 작전이 이제 성공은 할 텐데요. 그렇지 않다면 뭐 그 작전도 그렇게 유효한 작전은 아닐성 싶습니다. 네. 일단 여당 차원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띄우고 있는 것 같아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해서 무언가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열리기만 해봐라. 네. 그럼 오히려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본인들의 말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금까지 말에 비춰봤을 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안 열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열리기만 해봐라. 황교안 대표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겠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면 네. 황교안 대표한테도 뭔가 짚히는 게 있을 거라는 사인을 좀 보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번 박영선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었어요. 그 당시 황교안 이제 대표의 녹취록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뭘 네. 봤냐 안 봤냐 이 문제 네네. 가지고.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예전에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할 당시에 위로부터 압박이 내려오고 압력이 내려와서 결국 수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좌천이 됐어요. 네. 그 과정에서 질의하는 거 아니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법무부나 법무부 장관도 압력을 가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을 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전 대표예요. 그러면 윤석열 이제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죠. 네. 여당 의원들이 과연 황교안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압력을 가했습니까? 라든지 본인이 조사하는 과정에 법무부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아니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지금의 현 대표가 여러 가지로 외압을 가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이나 수사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에는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는 거잖아요. 본인이 대권까지 꿈꾸고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타격을 입게 되고 그것이 자유한국당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기 때문에 결국 논점이 그러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떤 외압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네. 그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막는 의원, 막는 어떤 자세 이렇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청문회로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청문회 거부의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청문회는 뭐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열릴 가능성이 높고 또 열어야 하는 거죠. 네. 또 뭐 본인들이 뭐 벼르고 있다는 게 또 많다니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뭐 특히 뭐 후보자 관련해서 네. 반드시 밝혀야 되고 국민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의 이 전략적인 이제 그 지향점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바람직하진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만 사실은 검증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 예. 그 청문회를 결국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물타기 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또 너무 과도하면 국민들이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다. 더군다나 네. 여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시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네. 수위 조절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부분이 뭐 혹시나 네. 질의 답변 과정에 나올 수는 있겠죠. 질의를 할 수도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렇더라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사청문회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대놓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좀 거부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자, 황교안 대표의 이른바 아들 스펙 발언 논란은 지금 황 대표가 아들 학점과 토익 점수가 실제로는 더 높았다고 해명하면서 거꾸로 거짓말 논란으로 번진 상황입니다.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황교안 대표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고 오시죠.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반대도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점수 낮춘 걸 높인 것도 아니고 높은 점수를 낮춰서 얘기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냐 이런 말인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느 쪽도 팩트와 다르면 거짓말이죠. 네. 뭐 그거는 이제 명확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황 대표가 왜 그 본인의 아들의 그 학점이나 토익 점수를 그렇게 낮게 일부러 얘기를 했을까? 네. 그것도 상당히 의도가 사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배경을 가지고 이제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뭐 학점도 별로고, 예, 뭐 이렇게 토익 점수도 별로 안 좋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 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들 굉장히 장하죠? 네. 라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처럼 하시면 돼요. 먼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좀 다르게, 그러니까 뭐 청년들을 뭐 어떻게 보면 좀 안심시키려고 이야기한 건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약간 자기적인 것이 분명히 이제 개입이 된 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좀 사실과 달리 좀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과하시면 될 일을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자꾸 화를 키우시는 게 있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들 스펙이 좋냐 나쁘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핵심은 아닌 것 같고 이번 논란에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거짓말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낮은 점수를 높게 얘기하든 높은 점수를 낮게 얘기하든 그건 다 거짓말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그걸 잘 모르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본인의 어떤 그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럼 거짓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본인이 그게 제 아들입니다 얘기했을 때 거기 앉아 있는 그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가 상당히 언짢은 얼굴의 표정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자랑하러 온 거냐 그러면 결국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니까 원래 점수는 이게 아니다. 그러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아들의 어떤 점수를 이것까지도 다 바꿔서 얘기하면서 본인의 뭐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데 썼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러면 본인이 하는 얘기 중에 얼마나 진실이고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런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고 네. 또 하나 큰 문제는 황교안 대표 아들이 KT 지난번에 지금 김성태 의원 딸 문제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도 함께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이 KT 특혜 채용 문제하고 연결이 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도 점수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KT에 취업이 됐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특혜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까지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실을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본인이 뭔가 본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일파만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황교안 대표는 청년들의 문제에 좀 공감을 하고 위로를 하고 싶다는 취지에서 아들 점수까지 낮춰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오히려 공감 능력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말았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의 비판 발언 들어보시죠.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직구와 같은 차별 발언도 나오는 것입니다. 황 대표는 입으로만 청년을 외치지 말고 서민들의 삶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서민 대중이 어려운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고 공감 능력조차도 상실된 건지 한숨이 나옵니다. 네, 서민에 대한 공감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 실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민생 행보 보면서 좀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도 그렇고 너무 현장 상황을 좀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할 때는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부의 뭐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더 뭐 대안 제시를 잘한다고 하는 정책 역량을 뭐 이렇게 대회에 과시하기 위해서라든가 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 정치적인 목적하고도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뭐 삭감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대변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기고 네. 더군다나 이제 표의 확장성을 생각하면 사실은 그 노동자 표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로자 표가.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 표심도 좀 생각을 한다라고 전제하면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내놓기는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청년들의 세대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런 얘기를 꼭 했어야 하는가. 더군다나 자기 자녀 얘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이 뭐 잘 안 되는 거는 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합니다만 그 옆에 참모진들이라도 저 부분을 좀 잘 잡아주지 않으면 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민생 투어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면 진짜 현장의 목소리 상황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주변 참모들의 역할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민생행보 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극약 처방으로 내놓은 게 백브리핑을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백불은 좀 이제 흡수가 줄을 것 같다. 지금 저기 여당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뭐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뭐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절대로 안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여러분 나오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항상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는 좀 위험하고 힘들다. 너무 부담이 많이 간다. 그리고 대변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건데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 네, 지금 백불이라고 하는 건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브리핑 이외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좀 추가로 설명을 하든지 기자들 질문에 답변해주는 형식의 브리핑을 말합니다. 한국당은 아무래도 자꾸 기자들 만나서 입을 여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생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죠. 모든 발언이 다 그런 백불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백브리핑에서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 하는 부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준비된 말만 하고 지금 원고에 있는 말만 해야 됩니까? 정치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의 주관과 생각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그리고 다른 뭐 황교안 대표가 했던 말 중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성수동 수제화 거래에 가가지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상한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네. 수제화 만드신 분들은 자영업자들이고 특수직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나 근로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또 임대 아파트 주민들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 집값이 올라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폭탄 받으시겠다고.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무슨 집을 샀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외국인 임금 아까 말씀하신 그 불공정하니까 더 많이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백브리핑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사람들을 통해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다음에 숙명여대 가서 스펙 문제 얘기할 때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자리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 말은 황교안 대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백불의 문제가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주관과 생각을 갖고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정치적인 이 문제의 문제인 것이지 네. 백브리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을 올바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아까 맨 처음에 당 네. 내부에서는 좀 코드 맞추기, 공천 염두에 둔 황교안 대표 코드 맞추기 움직임이 포착이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설화가 문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백브리핑 자제를 넘어선 조금 더 최선의 수를 찾아본다면 황교안 대표 좀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치 그만두셔야죠. 그런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대선 후 주자가 이런 얘기하는 건 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소통 안 하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백브리핑을 통해 활용해서 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식 발언에서 못했던 부분들을 더 이제 설명도 하고 더 어필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안 하겠다라는 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런 분이 만약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청와대에서도 백브리핑 안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국민들로서는 더 답답해지는 거죠. 네. 이 전략도 빨리 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또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평론해 주시는 두 분의 분석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의 시선과도 일치하겠죠.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